집행문의 종류. 단순 집행문 또는 이걸 이제 통상의 집행문 이렇게 또 명명을 합니다. 그거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현재 살아있음을 공정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그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 131페이지 보면 형식, 내용이 다 같이 유효한 집행권원이 존재할 것. 여기 포인트는 집행권원이 존재할 것. 두 번째, 집행력이 있을 것. 그렇게 요건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집행권원이 이때 형식과 내용이 유효할 것에서 그것이 이제 뭐 취하나 상소로 실효되지 않을 것 얘기고, 형식은 아까 봤듯이 그러한 가라로 만들어 놓는 집행권원이 아닐 것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집행력이 있어야 된다. 확정되거나 또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것이어야 되고, 그 집행력이 배제되지 아니할 것, 아까 봤던 그런 청구이의소나 재심의소나 상소 추한 이런 거에 의해서 배제되지 아니해야 된다. 자,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단순 집행문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는데, 이제 조건 성취 집행문, 이행에 조건이 붙어 있는 판결과 같이 집행권원에서 문제된다. 같은 집행권원에서 문제되는데, 이와 같은 집행권원에서 동그라미 1, 정지 조건의 성취, 동그라미 2번 불확정 기한의 도래, 동그라미 3, 선의행관계의 반대 의무의 이행 등이 이루어졌음을 채권자가 증명한 경우에 하나에 내어주는 집행문이다. 이 보충 집행문이라고도 한다 해가지고, 이 조건에 정지 조건, 불확정 기한, 선의행 반대 의무, 이 세 가지는 있죠. 그 가로안을 잘 보면, 예를 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두 번째, 불확정 기한의 도래. 예를 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인이 사망하면, 사망이라는 건 뭡니까?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기한이죠.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기한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불확정 기한이다. 선의행 관계에는 원고가 먼저 피납부 체불을 이행하면 피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돌려주다. 뭐 이런 거. 자, 그거를 이 세 가지 하고 여기 오늘 나눠드린 거 하고를 조금 더 살펴서 봅시다. 왼쪽 부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제 두 개 다 합친 거죠. 이게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소외 가백에 대한 금원을 수령하면 즉시 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 경우, 이게 정지 조건이죠. 피고는 원고에 대해 소외 갑이 사망한 때 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 경우, 이게요, 그 시험에 일이 나온다니까요. 정지 조건의 성취, 정지 조건 뭐 이렇게 딱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정지 조건, 조건 성취돼야 되니까 조건 집행문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정지 조건이라는 말 의미를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딱 그거는 이 조건 성취 집행문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조건에 포함된다라고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내는 게 아니고 그 알맹이를 낸다니까요. 뭐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라고 하는 판결. 지문 1번. 지문 2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갑이 사망한 때 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 판결. 불확정 기한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사비용으로 금 100만 원을 받고 그 1개월 후에 채권자 선급부 얘기죠. 그 지급. 그 다음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10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지급 최고가 있으면 그 지급 지정 기일에 금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채권자의 최고가 선행돼야 될 경우죠. 그 최고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해 줘야 그 집행문 내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집행권원이 되는 화해조서에 금전 지급
금전 급여 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물 명도와 토지 인도를 약속한 경우. 그러니까 돈 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불이행할 때 그 건물 명도와 인도를 약속했다. 그러면은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을 안 지켰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읍 보면 선택권의 형사죠. 그게 뭐냐면 집행권의 급여 의무가 선택적 급여 의무인 경우에 선택권을 행사한 사실이 조건에 해당돼요. 그 선택 사실이 이 중복됐죠. 그 문헌이 그 선택 사실이 조건에 해당되어 그 선택 사실을 증명한 때 하나의 집행문을 내어준다. 그러니까 선택 사실을 증명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에 대한 이전 등기 절차, 이거 아까 얘기한 거죠. 이것도 역시 조건 성취했음을 입증을 해야 집행문 내주는 그런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쭉 보시고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다만 해가지고 화해조서, 조정조서, 집행조서 등의 이른바 실권약관 또는 과태약관 또는 혜태약관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집행문, 그러니까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건 성취 집행문 부여받을 필요 없이 바로 집행문 부여받을 수 있다. 오히려 채무자 측의 할부금의 지급 변제에 관한 증명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일종의 할부금의 2회 이상 게을리하면 기한 이익을 잃는다라는 그런 이제 혜태 약관의 경우가 그렇다. 그 다음에 또 이래가지고 밑에서 두 개의 줄 있잖아요. 담보의 제공, 확정기한의 도래, 동시행 관계의 반대 의무 등은 집행개시 요건이지 조건 성취 집행문 요건이 아니다. 뒤에서 본다. 이랬는데 보면 오늘 나눠드린 거에 오른쪽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피고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가지고 확정기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금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경우 확정기한 이거는 그 확정기한이 도래했다 안 했다라에 대해서 그거를 성취를 입증을 할 필요 없이 집행문을 내준다는 거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5년 9월 20일까지 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원고가 뭐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않는다. 이게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도 여기에서 말하는 조건 성취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다. 그 다음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백미 5가마를 인도한다. 만약 인도할 수 없을 때는 금 8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경우, 즉 대상적 급부, 이것도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0만 원을 지급하되 언제까지는 30만 원, 언제까지는 20만 원을 가압을 하여 지불한다. 단 피고가 1회 분할 지급을 혜택한 때는 그 후에 기한 이익 상실하고 주했는 이 이른바 혜택 약관이죠. 이것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료를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을 때는 임대차 계약을 당연 해제되고 채무자는 건물을 철거, 토지를 명도한다고 한 이런 경우에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금 1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백미 5가마를 인도한다 한 경우에 이 동시행 관계도 아니다고 했고요. 집행개시 요건이지 집행문 부여 조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 각각 지급을 명한 확정 판결에 기하여 보증인에 대한 집행을 하기 위하여 집행문 부여 신청하는 경우, 이것도 이 주채무자에 대해 주채무자가 안 주더라, 그죠? 주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것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고가 금 1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한 때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의 경우 담보 제공은 집행 개시 요건이지 집행문 부여 요건이 아니다. 그 다음에 피고가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선언을 한 판결에 있어서 피고가 그 판결에서 명한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를 집행문 부여기관인 법원 사무관 등에게 제시된 경우도 이거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눠가지고 일단 이 교과서에 있는 그 예와 1, 2, 3번의 그 타이틀과 예, 그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예 등을 먼저 정리를 하고 거기에다가 제가 여기 나눠드린 거를 추가로 연필로 메모를 하셔서 암기를 하시든 아니면은 제가 나눠드린 거를 그대로 암기를 하시든 간에 이 부분은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집행문 파트에서 시험에 낼 거라고는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승계 집행문. 그래서 집행권인이 생긴 뒤에 집행 당사자의 지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의 문제이다. 그 승계 집행문은 이미 한번 우리가 다 얘기했죠. 당사자 적격의 변경 내지 변동에서 다 이 집행문 부여 전, 그 다음에 집행문 부여 받고 집행 개시 전, 집행문 부여 받고 집행 개시 후 당사자 사망했는 경우 등등을 오늘 첫 시간에 그 설명을 어제 강의를 보충적으로 설명했던 그 내용으로 승계 집행문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승계 집행문 이야기는 적격의 승계에서 같이 딱 정리됐다고 보고 오른쪽 페이지를 넘어가면 133페이지 소송 계속 중 소송 승계 사유가 있음에도 소송 대리인이 있어. 그럴 경우가 있죠. 소송의 중단 수계 절차가 있는데 중단 수계가 안 되고 그죠? 소송 대리인이 있다. 즉 변호사가 붙은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 원고나 피고가 원고 측 변호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 원고 측의 변호사가 있는데 원고가 소송 진행 중에 원고가 사망해버렸다. 또는 피고 측에 소송 대리인이 있는데 피고가 사망해버렸다. 이럴 때 소송은 중단 수계가 안 되고 소송은 진행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구당사자 명의로 판결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승계인에 대한 관계에서 집행하고자 할 때 당사자를 승계인으로 경정하면 되느냐 아니면 승계 집행문을 받으면 되느냐. 다수설은 승계 집행문 받으면 된다. 그런데 판례가 경정하면 된다. 당사자 표시 경정이죠. 당사자 경정. 된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부동산 인도 명도 판결 뒤 엄밀하게는 변종 후에 그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승소자가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점유 승계인을 상대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기 위해서 승계 집행 제도가 생긴 것이나 이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후이고 변론 종결 이전에는 변경된 점유자에 대한 집행에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해놨는데 변종 전에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버렸다. 그때도 승계 집행문이 필요하다 이 얘기죠. 다만 일본 2003년 개정법 이거는 이제 통과합시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입법할 때 참고를 하면 되고요. 집행문 부여의 절차 보면 법원 사무관 등에 의한 부여.
집행문은 사건 기록이 있는 법원 사무관 등이 내어준다. 제1심 법원의 사무관 등이 내어주는 것이 원칙이나 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상급법원 내준다. 아까 제가 잠깐 집행문은 집행법원에서 내는 걸로, 집행법원 소속의 사무관이 내는 걸로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1심 법원의 사무관이 내준다. 정본입니다도 이제 판결을 내린 이 사무관이 내주고요. 또 민사 23부 거기에 사무관이 내주겠죠. 정본입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집행문 부여 신청을 일정 기간, 그러니까 한 며칠 안에 가가지고 23부에 가서 그대로 받아내면 그 사람이 또 내주겠죠. 근데 그 기록이 이제 통상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저쪽으로 넘어가죠. 기록관리과 내지는 지방법원에 따라서는 기록보존계라고 하기도 하고 기록관리과라기도 하고 그런데 기록이 다 한쪽은 창고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기록보존계 내지는 기록관리과에 업무가 거의도 만만찮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받으면 돼요. 그러나 집행증서, 즉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공정인이 내줍니다. 집행문을. 그것도 시험에 객관식으로 낸 지문이 있더라고요. 집행증서에 관해서 그 증서 원본을 보존하는 공정인이 내준다. 아니면 그 공정인 소속의 지방법원의 사무관이 낸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고 공정인이 내주는 거고. 신청하면 서면주의로서 채권자, 채무자, 대리인 표시, 집행권은 표시, 조건성취 집행문이나 승계 집행문일 때는 또는 수통부여나 또는 제도부여할 때 달라는 때는 그 취지 사유를 밝혀줘야 되고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생기는 재판에 관해는 집행문 부여 신청하는 때에는 기록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그러니까 판결 확정 증명이 있어야 집행문을 내주는 거죠. 집행문 부여는 법원 사무관 등이 채권자 채무자에 대하여 그 집행권한에 의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집행권한의 정본 끝에 덧붙여 적는 방법으로 한다. 29조 1항. 집행권한의 정본 끝에 덧붙여 적는 방법으로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집행문을 내줄 때 그러면은 그 끝에 무슨 수기로 하나 맨 뒷장에 그죠? 판결문 맨 뒷페이지에 스탬프로 찍어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법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 사실적으로는 별도 집행문 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요 조문을 그대로 암기하고 계세요. 조문을 집행권의 정본 끝에 덧붙여 적는 방법으로 한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요 가지고도 또 문제 낸 게 있어서 그런데 너무 좀 그렇죠. 집행문 부여의 명령, 단순 집행문과 달리 조건 성취 집행문 및 승계 집행문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중요하죠. 법원 사무관 등이 지금까지의 그 부여에 앞서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했으나, 이 조건 성취 집행문과 승계 집행문의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재판장의 권한이 이제 사법보좌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법보좌관의 명령으로 조건 성취 집행문과 승계 집행문을 내어주도록 되었습니다. 사법보좌관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신문할 수 있다. 그죠? 신문이라는 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물어본다는 얘기고, 자,
조건 성취 집행문과 그 다음에 승계 집행문의 경우에는 왜 그래 물어보는 절차가 왜 필요할까? 안 물어봐도 됩니다만은 물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겠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조건 성취가 다 됐는지, 그죠? 그 이제 입증 자료를 원고 즉 채권자 측에서 제출을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모호하거나 그런 조건이 과연 이 조건 성취 집행문에 해당하는 조건인지 등등을 물어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신문을 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내려가고요. 그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대해서 자 이게 이제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사법보좌관의 명령은 그 부여권을 가진 그 위에서 둘, 넷, 여섯, 일곱 번째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사법보좌관의 명령은 그 부여권을 가진 법원 사무관 등에 대한 내부적인 감독작용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자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나 그 이제 각주 1번을 밑에 내려가서 읽어보면 재판장의 명령에 항고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에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그 명령을 내린 사법보좌관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명령의 잘못으로 법원사무관 등에 의한 집행문 부여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여 집행문 부여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 나중에 뭘로 다퉈야 되나요? 그 뒤에 한번 봅시다. 자, 그 넘어가고 일단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돌려주지 않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가 바로 수통 부여나 제도 부여. 이때 사법보좌관 명령이 있어야 되고 명령에 와서 신문할 수 있고 동일 집행권의 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는 여러 지역에 또는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하여 집행하여 강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집행문의 제도 부여는 즉 내어주지 않고 그냥 돌려주지 않고 다시 내주는 것은 집행력 있는 정본의 멸실 훼손되어 집행할 수 없을 때 필요하다. 그 뒤에 136페이지에 집행이 종료되었으면 제도 부여는 위법하다. 그 다음에 판례는 해가지고 장래 봉급 채권과 같이 조건부 채권이나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채권이라도 그에 관한 압류 전부 명령이 있었으면 변제 효력이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이로써 강제 집행은 종료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이 경우에 다시 집행을 위한 집행문 제도 부여는 위법하다 했다. 우리 압류 및 전부명령, 압류 및 추시명령 이거는요 나중에 채권 집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무상 어떤 내용이냐면 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간단하게 제가 비교해가지고 그 제3채무자의 무자력의 그죠? 무자력의 위험을 누가 떠안느냐 이거잖아요. 그때 저희 사무실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추심명령을 하려고 하니까 채권자 측에서 자꾸 전부명령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명령 해줬어요. 해줬는데 전부명령서가 그 은행을 제3채무자가 은행이었습니다. 은행을 상대로 해서 전부명령서를 은행에 가져가니까 은행에서 하는 말이 이거는 질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래요. 그럼 질권 설정되어 있다고 하는 진술체고, 그러니까 진술서가 이 법원에, 집행법원에 왔어요. 그래서 그 질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명령을 했다. 그러면은 껍데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채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전부명령은 그걸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해버리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변제 효과가 없는 걸로 봐주시오 라고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 애시당초부터 채권이 없다라고 하면 전부명령이라는 그게 이제 뭐 부존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고 그거를 다시 집행문을 그러니까 아니 그 집행권한을 환부받아 가지고 전부명령 무효로 하고 새로 바꾸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전부명령의 변제효와 관련해 가지고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해져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와 그 구제, 여기 구제가 있네요. 아까 제가 뒤에서 보자한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집행문 부여를 놓고 다툼이 생긴 경우에 다음 세 가지의 다툼이 있다. 첫 번째, 집행문 부여 등에 부여를 해주거나 또는 거절에 대한 이의가 있고, 두 번째, 집행문 부여해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거는 소송이 있다. 자, 먼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거는 뒤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다른 거죠. 그 이의는 그 이의 신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이의 신청에서 관할 법원은 법원 사무관 등의 처분이면 그가 속한 법원 단독 판사고, 공증이면 공정사무소가 있는 곳에 관할 지방법원 단독 판사다.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채무자가 이해하는 것이고 집행문 부여 거절에 대한 채권자가 이해하는 것이고 서로 이제 그거는 문제가 없고 그 이의 사유로는 집행문 부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위법하게 내주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주 2번에 보면 유용한 그러니까 각주 2번 가로하네요. 유용한 집행권한의 부존재 집행력의 부존재 소멸 등 이렇게 해놓고 각주 2번을 보면 채무자를 포용하여 작성한 집행증서는 무효이나 채무자는 집행력의 배제를 위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그죠? 무효이지만 이의를 할 수 있다. 다만에서 봅시다. 다만 조건 성취 집행문의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 승계 집행문의 승계나 그 밖에 집행력 확정의 사유가 각기 증명되지 아니한 것도 이의 사유가 된다. 또 나아가 제도 부여 사유가 없는데 제도 부여했거나 또는 승계인에 대해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승계인만을 이의 신청할 수 있고 판결에 표시된 원래 채무자는 이의할 수 없다. 자, 여기 요 부분 승계인에 대해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승계인만이 이의 신청할 수 있고 판결에 표시된 원래의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것이 판례입니다. 집행문 부여 거절에 대해서는 이제 채권자가 왜 집행문 부여 신청했는데 왜 안 내줍니까? 이거죠. 이 사유는 집행문 부여의 요건이 구비되었는데도 위법하게 내주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조건 성취 집행문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 승계 집행문에 있어서 승계 사실이 각 증명되었다는 것도 이 사유다. 그건 이제 제1신법원 또는 뭐 기록이 있는 상고법원에 하면 되고 1의 양가로 1번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2의 집행문 부여의 거절에 대한 이의 신청 모두 변론을 거치지 않고 심판할 수 있으며 결정으로 재판한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특별 항고만이 가능하다. 자, 앞에서 사법보좌관에 의해서 이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하죠. 채권자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채권자가 승계 집행문이나 조건 집행문을 내달라라고 법원 사무관에게 신청을 하면 사무관은
어떻게 하나요? 사법보좌관에게 보좌관의 명령을 받았어. 얘가 이렇게 내주죠. 그러면 여기 명령을 받았는데 내주지 마라라는 내주라라는 적극과 주지 마라라는 소극의 명령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 명령 자체에 대해서 적극 또는 소극 요거 자체에 대해서 이 채권자가 다툴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 내주거나 안 내주거나 이거에 대해서 뒤에 이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 여기 이의 들어왔어요. 이의 들어왔는데 이거에 관할은 누구라고요? 아까 단독 판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단독 판사. 지방법원 단독 판사. 부여에 대한 집행부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의 관할 법원은 사무관이 속한 단독 판사가 관할한다. 이 단독 판사가 어떤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의를 받아들이는 결정 또는 이의를 배척하는 결정, 이 결정을 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항고가 안 된다. 다툴 수 없다. 이 얘기죠. 이 보좌관의 명령 자체를 다투거나 또는 마지막에 가서 이 이의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다투거나 이런 거는 없다. 일단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특별 항고만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집행문 부여의 소. 그럼 앞에 집행문 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 신청과 집행문 부여해 주십사 하고 그 소제기하는 거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자, 조건 성취 집행문 또는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고자 하는데 조건 성취나 승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 증명할 수 없는 때 문서로 이렇게 입증해야 되는데 서증을 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서증 내줘야 되는데 서증이 그거를 할 수 없을 때 그러면은 이 조건이 성취됐습니다. 승계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알고는 있어요. 그것도 그게 사실인데 그거를 서류로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게 소를 제기해 가지고 받아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소는요 채권자가 원고가 되고 채무자가 피고가 됩니다. 아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또는 집행문 거절에 대한 이의는 거절에 대한 이의는 채권자가 누구에 대해서 법원에 대해서 일종의 편면적인 어떤 그런 관계입니다만은 소라는 말 자체가 벌써 이당사자 대립구조구나. 그러면 법원과 채권자 간의 소송이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소송이다. 그래서 그와 같은 문서 증명 없이도 집행문 부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여기에 그 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소의 청구 취지 이런 거 한번 봤으면 좋겠죠. 내일 같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청구 취지 문헌을 하나 예시해드리면 이제 이럴 때 소장이구나. 그 다음에 조건 성취 승계의 사실을 판결로 확정하여 이를 둘러싼 다툼을 기판력에 의해서 막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죠? 그런데 채권자가 서증으로 낼 수 있을 때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제기하면 이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승계인을 상대로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제기해서 판결받는 것이 허용되느냐? 그걸 막을 이유는 없죠. 그죠? 예컨대 갑이 을상대의 건물 명도 판결이 확정받았는데 우리 그 뒤에 병에게 점유 승계가 있는 것을 보여질 때 그 승계를 다투는 병에 대하여 갑은 이와 같은 소를 제기하지 않고 즉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직접 명도 소송 제기해버리면 된다 이거죠. 법적 성질에 관해서 우리 통설은 확인소송설입니다. 이 소송의 인용 판결이 집행문 부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여 요건인 조건 성취나 승계의 증명에 가름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확인의 의미의 확인소송으로 정리됩니다. 그 문제되는 것은 집행문 부여소에서 지금 집행문 부여소는 어떨 때 한다고 그랬어요? 조건 성취나 승계됐다는 사실을 서증으로 제출할 수 없고 알기는 아는데 서류로서 증거로 제출할 수 없을 때 소제기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 소에서 채무자가 즉 피고 측에서 집행 청구권 부존재한다. 그러니까 실체관계를 다툴 수 있냐 이거예요. 즉 항변사항으로 제기할 수 있느냐 해서 이렇게 나오죠. 적극설이 있다. 소극설이 있다. 그 적극설의 취지는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그 항변을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당연히 이제 원고 승소 가겠죠. 그런데 실제 보니까 그 청구권의 부존재 사유가 있게 돼서 나중에 또 새로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집행문 부여 받아놓고 그 다음에 또 피고 측에서는 청구 이의소를 별개로 제기해서 하게 되니까 분쟁의 일회적인 해결이 안 된다 이거죠. 또 다른 소가 하나 또 번지니까 그렇게 되니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설 즉 집행문 부여소에서 실체관계 사유를 들어서 항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적극설과 소극설이 있는데 소극설의 취지는 첫 번째 집행문 부여는 집행력의 현존을 공증하는 것에 대해 청구이의는 집행권의 집행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서로의 제도가 틀린다. 그 다음에 청구이의의 사유까지 심판사항에 포함시키면 심판 대상이 확대, 지나치게 비대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소송 지연이 철회된다. 그래서 소극설이 옳다. 그래서 소극설에 의해서도 집행문 부여소에 대해서는 채무자는 피고 입장에서 반소 제기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집행문 부여소와 반소와 이거가 병합돼서 하나의 재판부에서 같이 판단되기 때문에 소의 그 소송 지연의 그런 불경제는 막아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시훈 선생님 웬만하면 뭐 다 절차를 살려주고 반소 요구설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여기서도 그렇게 됩니다. 집행문 부여소는 채무자 보통죄 판정이 있는 제1심 법원이 관할하고 청구 인용한 때는 채권자가 구하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판결을 한다. 그럼 이제 집행문 내주겠죠. 그 판결을 가져가면. 그 다음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가 또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과는 별개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를 하도록 채권자가 증명할 조건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해서 그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는 소다. 그래서 이번에는 집행문이 이미 들어갔으니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 소는 집행 자체에 저지를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채무자는 이와 같은 사유를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을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를 둘러싼 다툼을 기판력에 의해서 확정하는 점에서 이 소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채무자는 이의와 소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 집행문 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와
집행문 부여의 소는 서로 양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양립할 수 없는 거고, 그걸 선택적으로 하기보다는 요건상에 이미 서로 구별됨에 반해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양수협장으로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소송으로 가든지 신청으로 가든지, 이와 같은 소송은 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가 원고가 되지만 그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채권자 대위권은 뭐 아주 응용력이 아주 넓은 거죠. 또 이 소의 성질에 관해서 형성 확인 소송, 확인 형성 소송설, 구제 소송설, 명령 소송 등이 있지만 부여 요건에 흠이 있다는 취지를 주장해서 이 집행문의 효력을 잃게 한다. 그죠? 집행문의 효력을 잃게 하는 의미로 해서 권리의 어떤 변동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 보면 형성 소송이 다하다. 청구 이의 소처럼 이 사유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동시에 주장해야 한다. 그 이 사유가 여러 개 있을 때 동시에 주장해야지 하나 해먹고 또 나중에 또 가서 또 지면 또 새로 소재게 또 하고 이렇게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에 대해서는 집행문 부여의 소의 경우처럼 청구 이의 소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쭉 이렇게 해서 이 관계에서 속건 경합설, 법조 경합설, 적충설 이런 등이 있어요. 우리의 다수설은 이 두 가지 소를 별개의 소로 보고 한쪽의 이 이유를 다른 쪽에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해야 한다는 속건 경합설이다. 그 이제 이순 선생님은 이제 절충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학설을 쭉 읽어보면 그 절충설은 다 이제 한번 쭉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넘어가고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후에 그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 각하된 후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수협장 가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의 신청은 약식 절차고 그 재판이 잠정적인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반대로 이의소가 배척된 경우에 이의 신청의 여지가 없다. 선택은 둘 중에 하나지만 더 강력한 거 해가지고 졌는데 더 작은 거 후에 또 한다. 이거 안 되는 거죠.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는 집행문이 부여된 뒤 강제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다. 종료된 이후에는 뭐 안 되니까 그거는 뭐 부당 이득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되고요. 자, 그 마지막 글을 한번 보고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에 터잡아 전부명령이 발해진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집행 절차가 종료되어 집행문에 대한 이의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나, 자, 그죠? 전부명령이 확정돼 버리면 그건 절차가 종료돼 버려요. 추심명령이 발해진 경우에는 그 뒤 배당 절차가 남아있는 한 강제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이의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차이가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자, 이제 강제집행 개시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